이 이야기는 겉보기엔 너무나 평범했던 한 가족, 비극적인 파멸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가족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그런 무탈한 가족이었죠. 평일 저녁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드라마를 보고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는,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따뜻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명절이면 왁자지껄 모여 떠들고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서로를 위하는 척하는 그런 평범함 속에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탐욕을 숨기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았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모든 위선이 산산조각 난 건 단 한 장의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언장은 그저 도화선이었을 뿐, 이 막장 드라마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늘 화목한 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부를 오로지 우리를 위해 쌓아 올렸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 말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겉으로만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는 과연 내 몫은 얼마나 될까 하고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속내를 숨기고 아버지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돈독한 자식들인 척 연기했습니다. 연기력이요. 아마 저희 가족은 모두 배우 지망생이었을 겁니다. 특히 첫째 오빠인 김철수 씨는 연기 대상감이었죠.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한 장남의 표본이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더욱 번창시킨 든든한 후계자처럼 보였습니다. 늘 인자한 미소를 띠고 형제끼리 우애가 최고라고 입버린 외는 그의 모습은 완벽한 장남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보다 강한 소유욕과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인 가경희 씨는 늘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에게는 늘 관대했던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했다고 믿었죠. 아들만 최고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희생돼 가련한 딸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며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불만은 응어리죠.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막내 이민호,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들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꿈꿨지만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는 그 어떤 것도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가족의 화목을 갈구했지만 그것은 이미 깨져버린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찌는 듯한 여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신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수많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얼굴들 사이로 저는 보았습니다. 번뜩이는 눈빛들을요. 그들은 조의를 표하는 척하면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눈물을 흘릴 뿐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서재에 고이 모셔져 있던 변호사가 들고 온 두꺼운 서류 봉투,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의 진짜 막장 드라마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목한 가족.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든 비극은 바로 그날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척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죠. 그날 우리 가족의 진짜 막장 드라마가 막을 올렸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모두가 모인 자리, 공기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변호사는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헛기침 한 번에 저의 심장은 마치 번개를 맞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은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수십 년간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시나리오가 드디어 현실로 펼쳐질 순간이었습니다. 장남 철수 오빠는 이미 상속자가 된 듯 어깨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내가 제일 많이 받겠지. 아니, 다 받게 될 거야.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둘째 영희 언니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었죠. 아버지가 설마 또 오빠 편만 들겠어? 이번엔 내 몫을 제대로 받아내야 해. 언니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막내 민호,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유산 같은 건 관심 없으니 그저 이 지옥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은 자녀 셋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최종 상속권을 갖는다. 공평한 분배, 미션. 이 무슨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란 말입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미션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남 철수 오빠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화해를, 둘째 영희 언니에게는 사업 실패로 탕진한 재산 복구를, 그리고 저 막내 민호에게는 숨겨진 가족의 비밀 찾기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철수 오빠의 얼굴이 삽시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몇 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아버지에게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메꿨고 그 과정에서 영희 언니의 목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며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해왔지만 그 속내는 온갖 이득을 챙기려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화해라는 미션은 단순히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을 청산하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입힌 경제적, 정신적 피해까지도 모두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과 다름없었죠. 오빠의 눈빛은 순식간에 탐욕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초조함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테이블 밑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영희 언니는 늘 자신이 가족에게 희생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결혼 자금까지 날아갔다고 믿었고,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 원장의 사업 실패로 탕진한 재산 복구라는 말이 나오자 언니의 얼굴은 핏발이 섰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탕진했다고? 이건 철수 오빠 이야기 아니에요. 언니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고 장례식장의 경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함께 오빠에 대한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숨겨진 가족의 비밀 찾기였습니다. 비밀이라뇨? 우리 가족에게 숨겨진 비밀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저 평화로운 삶을 원했을 뿐인데 아버지의 유언은 저를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았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낯선 여인이 환하게 하지만 어딘가 쓸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늘 궁금했지만 감히 아버지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탐욕과 의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진정한 지옥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유 원장이 낭독된 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하이에나로 변해갔습니다. 그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숨겨진 가족의 비밀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습니다. 오래된 서류철, 낡은 가죽 가방, 그리고 먼지 쌓인 책들 속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죠.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은 낡았지만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충격적인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애라는 이름의 여인과 지우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잦은 빈도로 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절한 그리움과 함께 숨겨야만 했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설마 제 심장은 마치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한편 철수 오빠는 화해라는 미션을 빌미로 영희 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빠는 영희 언니의 사업에 투자를 제안하는 척했지만 실은 언니의 약점을 캐내려 했습니다. 영희야, 오빠가 다 잘못했어. 우리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자. 내 사업,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섬뜩한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언니는 코락코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오빠에게 당한 서름과 불신이 그녀를 냉철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오빠가 아버지의 돈을 수십억 원 횡령했다는 사실 어떻게든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나를 돕겠다고 웃기는 소리. 오빠 나 잘해. 아버지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내 결혼 자금까지 날려버린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영희 언니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철수 오빠의 얼굴은 순간 경직됐습니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곧바로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가는 추악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오빠의 아내인 최미숙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을 조종하는 그림자 실세였습니다. 철수 오빠의 사업 실패도 사실은 미숙 씨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미숙 씨는 영희 언니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영희 씨, 오빠가 얼마나 철없는 줄 아시죠? 사실 아버지 돈 빼돌린 건 오빠 혼자 한 짓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손잡고 오빠를 궁지로 몰아넣읍시다. 아버지의 진짜 뜻은 오빠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미숙 씨의 제안에 영희 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잠시나마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 사이의 연합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비열한 거래를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애라는 여인은 아버지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연인이었고 지우는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